자, 이어서 오후 수업 한번 해봅시다. 자, 교재로는 188페이지. 자, 뭐죠? 챕터 3 해가지고 비문학 독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봐봅시다. 챕터 3 보시면, 자, 독해 나오는데, 독해 중에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독해입니다. 문학 독해와 비문학 독해 이렇게 나누는데, 자, 여기서는 지금 뭐가 나왔어? 자, 비문학 독해 이게 되죠. 비문학 독해. 이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수능 공부할 때도 화작문 나오고 그 다음에 문학 나오고 그 다음에 비문학 독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45개 중에서 화작문이 15개, 문학이 15개, 그 다음에 비문학 독해가 15개. 그럼 여기서 비문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중에서 말하기, 듣기 화법은 따로 가고요. 쓰기는 작문으로 가고요. 읽기에 해당하는 거지요. 그치? 그래서 자, 비문학 독해 요거는 이제 읽기 능력 요걸 말하는데 자, 읽기에는 크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 독해가 무슨 독해냐면 자, 사실적 독해 요게 됩니다. 사실적 독해, 사실 독해라 그랬지. 그러니까 주어진 정보만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이게 뭐야? 사실적 독해 문제가 자, 부합 문제지. 부합 문제지.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부합하는 것은 요게 나옵니다. 그치? 그래서 자, 요게 바로 이제 자, 사실적 독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독해가 자, 논리적 독해 이게 나오거든요. 논리적 독해 요게 나오는데 자, 논리적 독해라는 것은 이제 있는 그대로 정보를 자, 이치에 맞게 읽어내는 능력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요게 이제 대표적인 거 뭐냐면 요거하고 요거 중간에 있는 게 자, 바로 뭐겠어? 자, 주제 찾기. 그치? 사실적 독해와 논리적 독해 중간쯤에 있는 게, 자, 뭐가 돼? 논리적 독해, 이게 됩니다. 그리고 논리적 독해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뭐죠? 글의 순서 바로 잡기. 그 다음에 접속어 넣기. 요게 이제 대표적인 거겠지. 뭐 제목 찾기도 마찬가지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자, 세 번째로 가면은, 추리상상 독해, 이거죠. 추리상상 독해. 추리하거나 여기서 이제 상상할 수 있는 자, 이어질 내용. 그래서 추리상상 독해라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글의 뒤에 이어질 내용,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바른 것. 그러니까 추론이 일치 문제라는 것은 그 지문에 정보가 밝혀져 있어야 돼. 추론이라는 것은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추리해내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이 추론도 역시 논리하고 저기 추리상상 중간쯤에 있다라고 봐야 되겠지.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뭐가 나와? 생략된 게 나오겠지. 전제 추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결론 추론, 이런 것들이 바로 추리상상 독해 요게 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비판 독해, 비판적 독해 요게 나옵니다. 자, 어찌 보면은 여기까지는 자, 필자의 의도를 내가 그대로 수용하는 입장에서. 그치? 필자의 입장에서. 그럼 필자의 입장이 나하고 달라도 상관없어. 이 사람의 의견을 내가 자, 일단은 이해해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수용할 건지, 이 사람의 의견을 비판할 건지 판단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요게 바로 뭐가 돼? 비판적 독해. 그래서 윗글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은 이 글의 판단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내용은 이런 것들이 자, 독해에서 가장 기본적이야. 그럼 가장 1차적인 거는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정보를 정확하게 끄집어내고요. 그리고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여기까지를 찾아내는 게 우리가 기본적인 독해라고 말하고요. 자, 이게 뭐죠? 이제 여기서 기본 독해에서 이제 발전적 독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일보한 독해가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지금 쌤이 지난 뭐 몇 년 지금 2018년 이후부터서 그렇죠? 2018년 이후부터서 행자부에서 이거 내면서 계속해서 논리적 사고 능력의 배양에 초점을 맞춰. 즉 공무원 시험을 단순 암기 능력에서 논리적 사고 능력을 묻는 걸로. 어떤 변화냐면은 쌤 때는 대학 입시가 학력고사였어. 학력고사는 암기하는 능력을 조금 많이 요구해. 근데 여러분들 때는 수능으로 바뀌었지. 수능이라는 것은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많이 물어봐. 그래서 우리 한 10년 전에 공무원 시험은 표준어랄지 어문 규정이랄지 문법을 통해 가지고 많이 외우는 녀석들. 한국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계속해서 자,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비중이 커지고 있지. 그래서 문제 출제가 어떻게 돼? 지금 문법이랑 국어생활, 어문 규정은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이고 이쪽이 많아지지. 문학하고 비문학이. 그래서 문학하고 비문학 예전에는 한 10개에서 12개 정도 나왔다면 요즘은 15개 정도까지도 나오잖아.
그 5개만이 결국 뭐 문법, 그 다음에 어문 규정, 그 다음에 어휘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비문학하고 문학 독해 합해가지고 15개, 16개, 뭐 14개 이런 식으로 나오지. 그러다 보면 비문학이 몇 개가 나와? 8, 9개가 나와야지 그게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차이는 뭐냐면, 예전에는 저기 공무원 시험에 시험의 분량이 시험지가 3장이었어. 아니 3장이 3페이지였어. 3페이지. 근데 지금 몇 페이지가 나와? 4페이지가 나와. 왜? 이게 많아지니까. 그치? 4페이지가 나와. 시간은 늘었어, 안 늘었어? 안 늘었어.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비문학 독해는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은데 시간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막 서두르게 돼.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게 돼. 실제로 이렇게 문제 풀면서 차분하게 앉아서 읽으면 대부분 다 90점 넘어. 대부분 90점 넘어. 근데 시험장에 가면은 그렇게 안 나와. 왜? 급히 서둘러야 돼. 주어진 시간이 100분인데 국어에다가 30분 쓸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자, 실수를 하게 돼. 그래서 정확하게 빨리 읽는 요령이 필요해. 정확하게 빨리 읽는 요령. 답을 못 찾지는 않을까. 그래서 정확하게 요구하는 정보를 끄집어내는 능력이 필요해. 그러려면은 비문학도 꾸준하게 읽으면서 자, 연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라는 말을 자, 전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몇 개 문제만 한번 쌤이 한번 풀어볼게. 자, 풀어볼게요. 자, 가봅시다. 자, 주로 2021년께 나왔는데 2021년 거에서 유형별로 쭉 나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몇 개만 한번 봐봅시다. 1번, 416번. 자, 상징적인 거니까 한번 가보자. 다음 글에 설명 방식으로 적절하게. 자, 빨리빨리 읽으면서 키워드를 끄집어내야 돼. 설명 방식, 밑줄 가, 설명 방식. 그 다음에 1번 보니까 설명 방식이 있으니까 빗고개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선택지로 바로 와. 자, 비문학 나오면 어떤 지문은 자, 선택지를 먼저 읽어야 되고 어떤 지문은 선택지를 나중에 읽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크게 나누면 부정 발문이면 선택지를 먼저 읽으라 그러고요. 긍정 발문이면 선택지를 나중에 읽어도 됩니다라고 말해. 그 무슨 말이냐면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그럼 답이 하나잖아. 근데 선택지 4개 중에 그럼 답이 하나면 3개는 틀린 거잖아. 이럴 때는 될 수 있으면 먼저 읽지 말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해. 근데 윗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 그러면 3개는 부합한 거고 하나가 틀린 거잖아. 그럼 3개를 읽음으로써 자 글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으니까 선택지를 먼저 봐. 근데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어떤 발문이든 시간은 5초 미만이 걸리니까 선택지를 먼저 보십시오. 그냥. 오케이? 그래서 1번 문제는 자 설명 방법을 물어봤어. 그럼 설명 방법은 정의, 예시, 비교, 대조, 유추, 분석, 구분 이런 것들이 설명 방법이란 말이야. 1번에는 빗 개념에 대한 정의를 자 제시하고 있다. 빗공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서 뭐야? 설명 방법을 물어봤으니까 정의에다 동그라미 있잖아. 정의. 무엇은 무엇이다가 나왔는가? 그 다음에 자 빗공의 주요 원인인 인공 조명의 누출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거는 원인 동그라미잖아. 원인. 자, 인공 조명의 누출 원인 이게 나왔고 자료를 인용하여 빗공해가 심각한 국가로 우리나라를 제시하고 있다. 자, 인용 동그라미잖아. 인용. 자료를 인용했다. 사례를 들어 빗공해의 악영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례 동그라미잖아. 사례라는 건 뭐야? 사례라는 것은 자, 사례라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예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지문은 굉장히 짤막해. 자, 출발. 빗공해란 나왔으니까 이거는 정의가 나올 거야. 그럼 1번 되지. 그치? 자, 빗공해란 자, 그럼 피정의향이 뭐야? 인공 조명의 과도한 빛이나 조명 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인간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을 파괴해주는 상태를 말한다. 여기까지가 빛 공해에 대한 개념을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그래서 1번 확인이 됐습니다. 국제과학 저널인 사이언스 어드밴스의 전 세계 빛공해 지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심각한 국가입니다. 이렇게 돼 있지. 자, 이 부분이 바로 뭐지? 사이언스 어드밴스라는 자료를 인용해서 우리나라가 빛공해가 심각한 나라임을 제시해주고 있다. 3번 가능하지요. 빛공해는 멜라토닌의 부족을 초래해 인간의 수면 부족과 면역 저하 등의 원인을 유발하고 농작물 생산 저하, 생체 교란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되어 있네. 자, 이거는 뭐가 돼? 자, 빛공해의 악영향을 자, 예를 들어주고 있는 거지. 멜라토닌 분역으로 수면 부족, 면역력 저하, 그 다음에 생산량 저하, 생태계의 교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그래서 문장이 3개인데 개념이 나와 있고요. 인용이 나와 있고요. 사례가 나와 있지. 그러면 뭐는 안 나와 있어? 자, 빛공해를 일으키는 인공 조명 누출의 원인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더라 이거지. 원인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 지문 자체가 굉장히 짤막하니까 분명히 세 가지는 들어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정의가 나오나 예시가 나오나 그다음에 인용이 나오나 그리고 인과가 나오나 요걸 찾아내라는 거야. 자, 417번은 자 정답은 몇 번이야? 2번이야. 그래서 사회자는 기본적으로 이견을 조정해 주거나 또는 자기의 의견을 드러내지는 않아야지요. 그치? 그래서 자 2번은 뭐 이 글에 드러나지는 않아요. 자, 418번도 보시면 공손하게 말하기 기억니은 디귿 니을 나왔는데 자, 3번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해줄래? 이거는 뭐죠? 자, 디귿 보시면 뭐라 그랬어? 자신의 탓으로 들려야 되는데 어머 내가 딴 생각하느라고 못 들었어 미안해 한 번만 다시 말해줄래? 이게 바로 관용의 법칙이 돼야 되는데 뭐라고? 목소리가 네가 작어 그러니까 네 잘못이네 크게 말해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디귿하고는 안 어울려. 그래서 418번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렇게 되지. 자, 그 다음에 419번 한번 봐봐봐. 하버마스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건 부합 동그라미죠. 부합. 그럼 요거는 뭐냐면 사실은 맞는 게 하나밖에 없지. 맞는 게 하나밖에 없지. 419번에서는 자, 419번에서는 긍정 발문이야. 자, 그러면 자, 안 읽어도 되는데 부합 여부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맞고 틀리고니까 선생님 말해서 무조건 먼저 읽고 가라 그랬어. 근데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이걸 읽고 본문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많은 친구들 연습이 안 됐어. 이거 읽고 본문 들어갈 때 이 내용을 다 까먹고 다시 하얀 상태로 세팅해 놓고 가서 읽고 있어. 그리고 본문 다 읽었어. 그치? 그리고 나서 또 이걸 읽고 있어. 그러라고 읽으라는 뜻이 아니야. 우리 여기 공무원 지문은 그렇게 길죠. 수능의 한 3분의 1? 요 정도야.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치?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를 읽었지. 그치? 그리고 나서 이걸 머릿속에다가 정리를 해놓고 들어가. 그리고 나서 적어도 읽으면서 2개 내지 3개는 OX를 확인을 해줘야 돼. 자, 이거 읽고 다시 세팅해놓고 이거 읽고 나서 다시 보고 그럼 뭐로 읽어? 읽을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럼 시간만 버리는 거지. 그래서 자, 이제 따라와봐. 부합하는 거 긍정 발문이네. 그리고 나서 1번 봐봐봐. 살롱 문화에서 특정 사회 계층에 대한 비판적인 토론은 허용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지.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야? 자, 비판 토론은 허용되지 않았다잖아. 허용되지 않았다. 그럼 1번 선택지가 늘 말하지만 둘 중에 하나겠지. 맞거나 틀리거나. 그럼 이게 틀리다면 뭐가 될까? 특정 계층에 대한 비판이 허용되었다 이게 나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키워드는 이거야. 허용 여부를 묻는 거야. 허용 여부. 허용했겠냐 안 했겠냐. 특정 계층에 대해서 뭐 부자 계층에 대해서 또는 뭐 교수 계층에 대해서 귀족 계층에 대해서 자 씹는 게 허용됐을까 안 됐을까 이걸 말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안 됐다 그랬어. 그럼 됐으면 틀릴 거고 안 됐으면 맞겠지. 그래서 허용 여부야. 그 다음에 2번 인터넷 발달과 보급은 상업적 광고뿐만 아니라 자 공익 광고도 증가시켰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야? 증가야. 증가. 2번은 증가야. 자, 인터넷 발달로 인해서 상업 광고도 증가됐고요. 공익 광고도 증가됐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맞을 것도 같고 안 맞을 것도 같고. 자, 증가 여부야. 그다음에 4번. 글로벌 미디어가 발달하더라도 국제사회 공공 영역은 공허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지. 자, 이것도 뭐지? 공허해지지 않는다. 요게 키워드야. 그치? 자, 뭐 글로벌 미디어가 발달할수록 글로벌 미디어가 발전하면 국제사회는 공허해진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3번은 틀릴 거고 공허해지지 않을 거야. 그러면 맞겠지. 4번 수익성 위주의 미디어 플랫폼과 콘텐츠가 많아지면 민주적 토론이 감소되었다. 키워드는 감소지. 그치? 뭐하면 수익성 위주의 미디어와 자, 플랫폼과 콘텐츠가 많아지면 자 수익을 추구하는 미디어가 많아지면서 민주적 토론은 감소되었다. 자, 이 말이 과연 맞을까 틀릴까? 사실 이것만 읽고도 내가 방향성을 조금 설정해 놓을 수도 있어. 그쵸? 자, 그럼 한번 출발해 보자. 요 네 개가 이제 읽으면서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돼. 키워드가. 자, 출발. 하버마스는 18세기부터 현대까지 미디어의 등장 배경과 발전을 분석하면서 공공 영역의 부상과 쇠퇴를 추적했다.
하버마스의 공공영역 일반적인 정점에 대한 토론과 의견을 형성하는 공공토론의 민주적 장으로서 역할을 한다. 자, 여기서 이거 뭐가 나와? 그냥 자, 공공영역은 민주적 토론의 장이다. 그래서 자, 공공영역 토론의 장 여기까지만 소개됐지 이거에 관계된 내용은 아직은 언급이 안 돼 있는 것 같네. 그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단 가는 거야. 17세기, 자, 하버마스는 17세기, 18세기 유럽 도시의 살롱에서, 살롱이란 말이 아까 일본에서 나왔는데, 살롱에서 당시의 공공 영역을 찾았다. 비록 소수의 사람들만 살롱 토론 문화에 참여했으나, 공공 토론을 통해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논리로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살롱이 초기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그는 주장한다. 18세기에 소수의 사람만이 살롱 문화에, 살롱 토론 문화에 참여했어. 하지만 그게 자 어떻게 됐어?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어. 적어도 살롱 문화의 원칙에서 공개적 토론을 위한 공공영역 각자의 참석자들에게 동등한 자격을 부여했어. 미줄거 참석자들에게 동등한 자격을 부여했어. 그러면 이건 뭐냐면 비판 토론에서 자 특정 계층에 대해서 비판 토론을 허용하지 않은 것보다는 어떤 계층이든지 어때? 자 동등한 자격을 허용했어. 이거니까 특정 계층에다가 제한을 했어 안 했어? 안 했다는 뜻이지. 그럼 1번은 마저 틀려버려. 그치? 그래서, 자, 특정 계층 참석자들에게 모두 다, 자, 뭐라 그랬어? 동등한 자격을 부여한 거야. 그러므로, 자, 토론은 허용되지 않은 게 아니라 허용되었다고 봐야 되지. 그러나, 하버마스에 따르면 현대사회에서 민주적 토론은 문화산업의 발달과 함께 퇴보했어. 자, 민주적 토론은 문화산업이 발달하면서 되려 어때? 퇴보했대. 그러니까 18세기 소수의 사람만이 참여했지만 살롱 문화에서는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가 됐는데 자 현대사회는 어때? 자 문화가 발전하면서 민주주의 토론은 되려 위축돼 버렸네. 그치? 문화산업이 발전하면서 자 민주적 토론은 민주 토론은 되려 위축돼 버렸어. 요 상관관계가 나왔어. 자 그다음에 즉 대중매체와 대중오락의 보급은 공공영역이 공허해지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결국 뭐지요? 문화산업이 발달해서 대중매체와 대중오락, 공공미디어지.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민주적 토론은 어때? 위축되어 버렸지. 이거하고 연결된 게, 자, 몇 번이야? 3번을 어느 정도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공허해지지 않았다가 아니라 공허해지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게 돼버려. 또한 상업적 이해관계는 공공의 이해에 우선하게 된다. 공공 여론은 개방적 합리적 토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광고에서처럼 조작과 통제에 의해서 형성돼 버리는 것이다. 결국 자 그래서 뭐야? 현대의 산업 문화가 문화산업이 발전하면서 자 민주적 토론은 어때? 공공 영역에서 토론은 위축돼 버려. 왜? 상업성이 지배받다 보니까. 그렇지 상업성이 지배받다 보니까 그럼 어때? 수익이나 미디어를 추구하는 현대 문화산업이 발전할수록 민주적 토론은 위축될 수밖에 없겠지. 그럼 요 말은 맞아 틀려? 맞는 말일 수 있겠네. 그치?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조금 더 봐보자. 그 다음에, 미디어가 점차 상업화되면서 하버마스가 주장한 대로 공공 영역이 침식당하고 있다. 공공의 토론은 어때? 위축되고 있다. 상업화된 미디어는 광고 수입에 기대어 높은 시청률과 수익을 보장하는 콘텐츠 제작만을 선호하게 된다. 그 결과 공적 주제에 대한 시민의 논의의 소득은 줄어들어. 자, 뭐라고 돼 있어? 마지막 문단 두 번째. 상업화된 미디어는 광고 수입에 기대어 자, 높은 시장 수익을 보장하는 콘텐츠 제작에만 선호하게 돼. 그러다 보니까 자, 상업적 자, 광고는 증가하지만 공공의 자, 콘텐츠는 어떻게 돼? 줄어들게 되지. 그치? 이쪽에 대한 무게중심을 두다 보니까 그 결과 공적인 주제에 대한 시민들의 논의와 소통의 장이 줄어들었다. 결과적으로 공공 영역이 축소됐다. 공공 영역이 축소되었다. 그럼 공공 영역이 증가된 게 아니라 축소돼 버렸지. 그치요? 공공 영역은 축소돼 버렸다. 그래서 많은 것을 약속한 미디어는 이제 민주주의의 문제의 일부로 변해버린 것이다. 그래서 많은 것을 뭐지요? 약속한 미디어, 공공 미디어 또는 글로벌 미디어는 어때? 되려 민주적 토론을 위축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그럼 결국 이런 글로벌 미디어는 어때? 민주주의 토론을 위축시켜버린 거니까 공허해지지 않은 게 아니라 아까도 나왔지만 공허해져 버렸다. 아까 3번도 확인이 됐지. 1번, 2번, 3번은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근데 이건 사실 이제 부합하는 것 이거보다는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 이게 더 좋아. 정확하게 명시로 써져 있는 글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419번은 몇 번으로 가죠? 4번으로 가주는 게 좋습니다. 자 415번, 420번 같은 경우는 순서지. 자 이것도 선택지를 보니까 1번, 2번은 기억으로 시작하고요. 3번, 4번은 리을로 시작을 하라 그랬지. 그럼 이제 뭘로 갈까? 가보자. 폭설이란
폭설 즉 대설이란 많은 눈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집중되어 내리는 현상을 말한다. 자, 그래서 420번 보시면 자, 짧은 시간에 자, 좁은 위치에 눈이 많이 내리는 걸 대설이라 그래. 우리 뭐 대설주의보, 뭐 폭설주의보 내리지. 그래서 자, 요게 나왔어. 그 다음에 기억으로 봐봐. 그런데라는 것은 전환관계 접속어지. 전환관계. 눈은 1시간 안에 5cm 이상 쌓일 수 있어서 순식간에 도심 교통을 마비시켜버리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기억은 그런데 1시간에 1시간에 5cm 이상 있어서 도시를 마비시켜 버릴 수 있다. 자, 이것 다음에 이거, 자, 오는 게, 자, 연결고리가 지금 안 보이지. 눈이라는 것밖에 안 보이지. 자, 이거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러면 니을을 봐봐. 상대적으로 봐야 되니까. 니을 보시면. 자, 이때, 대설의 기준으로는 주의보는 24시간에 자, 5cm 이상이 예상될 때 말한다. 이렇게 돼 있지. 자, 이 중에서 대설 중에서 주의보는 자, 어때? 5cm 이상이다. 24시간 이내라고 나왔나? 24시간 새로 쌓인 게 24시간. 그치? 이럴 때가 필요하더라. 그런데 1시간에 5cm 이상이 내릴 때도 있어. 그럼 니을하고 기억을 보면 어느 게 먼저 나와야 돼? 당연히 니을이 먼저 나오겠지. 대설주의보라는 것은 하루에 5cm 이상 내리면 우리는 대설주의보라 그래. 근데 상황에 따라서 1시간에 5cm 이상 내릴 수도 있잖아. 막 쏟아질 때. 그치? 예를 들어서 강수주의보 같은 경우도, 그치? 하루에 100mm 이상 오는데 1시간에 100mm 이상, 1시간에 100mm 안 오나? 자, 그러면 쏟아부어야 되나? 이런 조건이 만들어지겠지. 여기서는, 자, 당연히 니을이 먼저 나와야 돼. 기억보다는 니을이 먼저 나와야 돼. 여기서는, 자, 여기서 뭐가 나와? 대설로 나오지, 대설로. 그래서 니을이 먼저 나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니을 다음에 기억으로, 자, 바로 갈 거냐? 아니면 니을에서 니은 들렸다가 기억으로 갈 거냐? 이제 요 차이만 3번 아니면 4번이지. 그러면 니은을, 자, 중간에 끼워 넣어봐야지. 또한 자, 경보는 24시간 신적설령 24시간. 그런데 여기서 대설 경보는 자, 24시간에 20cm 이상이야. 그럼 먼저 자, 눈이 많이 온 게 대설이고요. 대설주의보가 있고 대설경보가 있지. 그런데 심지어는 1시간에 5cm가 넘을 때가 있어. 1시간에 5cm가 넘으면 24시간에 얼마야? 120cm. 24시간이니까 이렇게 돌 때가 있잖아. 그러면 이게 먼저 나와야지. 대설주의보, 대설경보. 그리고 폭설이 되는 거지, 이거는. 그래서 기억이 뒤로 가야지.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돼야 돼? 3번으로 가는 거야, 3번으로. 오케이? 자, 421번은 그냥 비유의, 자, 설명법. 이거는 사실은 비유라기보다는 유추에 가까워, 유추. 근데 선택지 중에 유추가 없지. 유추라는 것도 무슨 말이냐면, 자, 유비추론의 준말이에요. 유추가. 유비추론. 유비추론이 뭔데? 유사한 상황에 빗대어 추려내는 거야. 그러니까, 유추도 넓게 보면은 비유입니다. 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 5번에 유추가 나오면 답을 뭘로 쓸까요? 5번 써야지, 그때는. 오케이? 다른 범주를 빗대어 놨으니까. 근데 유추가 없으니까 비유를 쓴 것 뿐이야. 오케이. 자, 422번. 422번은 좀 꼼꼼히 읽어볼 필요가 있어. 그리고 여기 프랑스어, 이탈리아, 영어의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을 말해주고 있는데 422번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돼 있지. 자, 1번 한번 봐봐봐. 알파벳 언어의 철자 읽기는 알파벳 언어 A, B, C, D. 알파벳 언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인구어를 말하기, 영어를 포함해서 영어랄지, 독일어랄지, 스페인어랄지, 자, 프랑스어랄지 이런 것들이 알파벳. 우리나라는 알파벳이라고 하지는 않잖아. 그치? 그래서 고대 로마자에서 나온 알파벳 언어의 철자 읽기는 소리와 표기의 대응과 관련이 되는데 각 소리가 지닌 특성은 철자 읽기의 명료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자, 1번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지? 소리가 지니는 특성. 여기다 몇 줄로 가. 소리가 지니는 특성. 소리가 지니는 특성이 철자 읽기의 명료성. 철자 읽기의 명료성. 말이 좀 어려운데, 자, 이거는 뭐에 의해서 된다 그랬어? 소리가 지닌 특성.
소리가 지닌 특성에 의해서 자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거는 소리와 표기의 대응 관계다 이런 말이 나오지. 소리와 표기의 대응 관계. 소리와 표기의 대응 관계 있는데 소리의 특성이 읽기의 명료성을 가져온다 이렇게 돼 있어. 뭐 말인지 모르겠어. 아직 본문 안 읽어봤으니까. 다음에 2번. 언어 사용자는 무의미한 단어를 읽을 때 좌방구의 읽기 네트워크를 활용하면서 암기된 단어의 인출과 연관된 내부에 더욱 의지한다 이렇게 돼 있지. 2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영어 사용자는 무의미한 단어를 자 읽을 때는 좌방구의 뇌하고 읽기 네트워크를 하면서 암기된 단어의 인출과 연관된 뇌 부분, 그 다음에 암기된 뇌 부분을 활용한다. 2번은 더 어려워졌네. 1번보다. 뭔 말인지. 무의미한 단어가 또 뭔지. 세 번째, 자 이탈리아어는 소리와 글자의 대응이 규칙적이어서 낯선 단어를 발음할 때 영어에 비해 철자 읽기의 명료성이 높아진다. 철자 읽기의 명료성은 이탈리아가 영어보다 뛰어나다. 이거는 그나마 조금 선명하지. 그러니까 이탈리아어가 훨씬 더 철자 읽기가 쉽다라는 뜻이네. 철자 읽기의 뭐 소리의 특성 1번하고 3번은 철자 읽기라는 게 조금 나오지. 자, 다음에 4번. 영어는 음운 규칙에 적용되지 않는 예외들이 많아서 자, 스페인어에 비해 소리와 글자의 대응이 덜 규칙적이다. 소리와 글자의 대응이 스페인어 이게 훨씬 더 규칙적이래.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훨씬 더 명료하고요. 스페인어가 훨씬 더 대응이 규칙적입니다. 영어가 좀 더 어때? 자, 복잡하고 철자 읽기가 어려운가 보지. 그치? 자, 똑같은 알파벳 언어인데. 자,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야 돼. 자, 출발. 언어마다 고유의 표기 체계가 있다. 우리는 어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일본어는 히타카나, 가타카나. 영어는 알파벳.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이는 읽기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당근 미치겠지. 알파벳 언어는 표기 체계에 따라 자 철자 읽기의 명료성 순이 달라진다. 알파벳 언어는 자 본문 뭐라고 돼 있어 이제 표기 체계와 그 다음에 읽기의 명료성이 나왔나? 표기 체계에 따라 철자 읽기의 명료성이 달라진대. 철자 읽기의 명료성이 달라진대. 뭐에 따라서? 표기 체계에 따라서. 오케이? 이 말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조금만 더 읽어봐. 철자 읽기가 명료하다는 것은 한 글자에 대응되는 소리가 규칙적이어서 글자와 소리의 대응이 거의 1대1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명료하다는 것은 그치? 소리와 철자가 주로 1대1 대응이면 훨씬 명료하대.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리만 내면 돼.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리만 내면 돼. 자, 그럼 여기서 쌤이 여기까지 딱 읽고 뭘 생각했냐면 영어는 참 거지 같은 게 모음이 적다 보니까 우리가 따로 영어 공부할 때 우리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파닉스야. 이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모음에서는 아는 그치? 아는 요걸로만 소리 나잖아. 그치? 근데 영어는 A라고 써놓고 이렇게도 소리 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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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쌤이 알고 있는 것만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 자, 표기체계는 하나인데 소리는 어때? 2개 이상이 되지. 그럼 이거는 소리체계 명료하다고 말할 수 없는 언어지 영어는. 그러면 자 아까 여기서 말했듯이 그럼 스페인어나 이탈리아는 훨씬 더 이게 파닉스가 단순한가 보구나. 뭐보다? 영어보다는. 그치? 국어가 좋은 게 뭐냐면 모음이 많다 보니까 자 요 음은 요거하고 요것도 뭐 다르다고 하는데 국어에서 요거하고 요거 차이는 별로 없지. 요거 음운하면은 뭐 애가 있고요, 뭐 어가 있고요, 오가 있고요. 우리는 각각 소리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소리하고 체계가 어떻게 보면 1대1에 가까워. 근데 영어는 1대 다야. 그지 같은 단어야. 그지 같은 단어. 그지 같은 단어가 아니라 그지 같은 언어야. 그치? 일단 그래서 하면 그래서 1대1한 거다. 그 예로 이탈리아어와 스페인어가 있다.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밑줄. 그러면 이탈리아어와 스페인어가 어때? 소리 체계가 훨씬 더 규칙적이야. 규칙적이라는 것은 어때? 훨씬 더 명료하다라는 거야. 분명하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 뭘 알 수 있어? 3번하고 4번이 확인이 돼. 그치? 여기서 확인이 돼. 자, 계속해서. 그 예로 이탈리아, 스페인 이 두 언어의 사용자는 의미를 전혀 모르는 새로운 단어를 발견하더라도 보자마자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다. 왜? 소리하고 체계가 1대1이니까.
뜻은 몰라도. 이에 비해 영어는 철자 명료성이 낮은 언어이다. 철자 명료성이 낮아. 영어는 발음이 나지 않는 묵음과 같은 애도 많은 편이고 글자에 대응하는 소리도 매우 다양하다. 글자의 소리도 매우 다양하지. 이거 나이프지. 그치? 자, 이거 묵음이지. 우리가 안 배우면 알 수 있어, 없어? 안 배웠으면 크니프, 크나이프,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볼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묵음이니까 그냥 나이프라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 그냥 나이프라고 한 번 의심하지 않고 읽었지. 왜? 이렇게 배웠으니까. 그치? 근데 영어를 처음 배운 사람이 스펠링만 배웠어. 파닉스를 안 배웠어. 이거 어떻게 읽을까? 아플래? 이렇게 읽지 않을까? 그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아플래? 어디가 아플래? 사과가 아플래? 뭐 이럴지 몰라. 아플래? 이렇게 읽었을지도 몰라. 그치?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가 지금 뭐가 나오지? 자, 언어마다 표기 체계에 따라서 철자의 명료성이 달라져. 표기 체계에 따라서 철자의 명료성이 달라져. 스페인어랑 이탈리아가 훨씬 더 표기 체계하고 소리하고 표기가 1대1 대응에 가까워. 영어보다는 훨씬 더 명료하고 정확해. 그치? 그래서 3번, 4번 읽기가 나오고요. 여기서는 지금 뭐지요? 소리의 특성에 따라 철자 있게 명료성이 된 게 아니라 뭐에 의해서? 표기 체계에 의해서 되는 거야. 표기 체계에 의해서. 소리의 특성이 아니라 소리의 특성은 표기 체계에서 부가적으로 붙는 특성을 말해. 근데 1번은 찾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3번하고 4번은 일단 확인이 됐어. 자, 그 다음에 봐봐. 한편 알파벳 언어를 읽을 때 사용하는 뇌 부위는 유사하지만 뇌의 부위에 의존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영어와 이탈리아를 읽는 사람은 동일하게 좌반구 읽기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하지만 무의미한 단어를 읽을 때 영어를 읽는 사람은 암기된 단어 인출과 연관된 뇌 부위에서 더욱 의존하게 된다. 자, 둘 다 어때? 자, 좌반구를 이용하지만 무의미한 단어. 그치? 이럴 때는 뭐야? 암기되어 있는 뇌 부분의 영역을 더 많이 활용한대. 어디서? 영어에서. 그럼 이 문장에서 2번이 확인이 되지. 그치? 좌반구가 되지만 무의미한 단어 같은 경우는 암기된 뇌 영역을 더 많이 활용하게 된다. 그래서 2번, 3번, 4번 맞았어. 자, 반면 이탈리아를 읽는 사람은 음운 처리에 연관된 뇌 부위에 더 의존한다. 그냥 소리값대로만 읽어주면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무의미한 단어를 읽을 때 이탈리아 사람들은 규칙적인 음운 처리를 적용하는 반면에 영어를 읽는 사람은 암기해둔 수많은 예외들을 떠올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 쌤은 이탈리아어 읽을 줄 모르고 스페인은 좀 배웠는데 이탈리아어는 자, 쌤이 저기 읽을 줄은 모르지만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보면은 일단 뜻은 모르더라도 우리가 그 소리에 대항하는 표기에 대항하는 소리값만 외우면 이탈리아는 우리가 금세 읽을 수 있다는 뜻이야. 그치? 근데 영어는 자, 그 단어로 들어가가지고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소리값을 정확히 알아야지 읽을 수 있다는 뜻이야.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닉스가 들어가 있어야 돼. 영어는 발음 기호가. 오케이? 그래서 자, 2번, 3번, 4번 되고요. 철자 읽기의 명료성은 표기체계하고 관련된 거야. 이게 첫 문장에 나왔잖아요. 표기체계. 소리하고 관계된 게 아니라 표기체계. 그 표기가 자, 1대1로 대응되어 있느냐 아니면 1대4로 대응되어 있느냐 이런 차이에 따라서 자, 읽기의 능력은 달라집니다. 이거네. 그래서 이 문제는 자, 가장 어찌 보면 선생님이 말할 때 수능 유형 같은 문제야. 수능 유형 같은 문제. 단순하게 한 것보다 조금씩 비비 까가지고 남은 숨어있는 정보까지 끄집어내라는 거야. 오케이? 자, 이런 문제가 앞으로 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 자, 423번은 정답이 뭐가 될까? 자, 4번 요거 찾으면 되겠지. 423번은. 그래서 뭐 국보문화재 소중함을 통해서 그쵸? 국보문화재 자, 섹스피어와 어때? 문화적 자랑거리지. 업부업과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문화의 소중한 가치 이걸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지. 자, 424번 한번 봐볼까? 추론한 내용으로 여기 추론이라고 나왔지. 그치? 호랑나비는 나비와 동일한 종에 해당하지만 나비에 비해서 정보량이 적다. 자, 어디다 밑줄을 가야 돼? 정보량이 적다. 여기다 밑줄을 가야지. 정보량이 적다. 그럼 이게 틀리면 호랑나비가 나비보다 정보량이 많아야지 1번은 틀리겠지. 그 다음에 2번. 용은 현실 세계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시물이 없더라도 분류 개념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되는데 말이 어렵네. 용, 밑줄, 분류 개념. 꽃이나 고양이 같은 개념은 논리적 관계를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논리적 관계 밑줄, 비교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밑줄. 이것도 비교 개념에 포함되냐 안 되냐 이거겠지.
물리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센티미터나 킬로그램 같은 측정 단위는 자연현상을 수에 적용할 수 있게 해줬다. 자, 뭐죠? 자연현상을 수에 적용, 자연현상의 수를 적용. 말이 어려운데 이게 중심 키워드지. 그치? 그래서 자 1번이 뭐였어? 자, 자세히 봐봐봐. 1번이 뭐였어? 머릿속에 드러나는 것은 호랑나비와 나비의 정보량. 그치? 두 번째는 용을 분류 개념에다 넣을 수 있느냐? 그치? 3번. 자, 여기 뭐지? 논리적 관계가 있으니까 비교 개념으로 말할 수 있느냐? 4번은 뭐 센티미터, 킬로그램 이걸 가지고 자 이런 수치를 자 수에다 적용하는 자연현상을 수에다 적용하느냐? 뭐 이런 내용이 중심 키워드로 나왔지. 이걸 머릿속에다 몇 개 단어를 딱 넣고 이제 그 단어를 쭉 가다가 걸리면 보는 거야. 그 단어가 걸리면 그 선택지를 보는 거야. 출발. 과학의 개념은 분류 개념, 비교 개념, 정량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분류 개념 밑줄, 비교 개념 밑줄, 정량 개념 밑줄. 1번, 2번, 3번이지. 그럼 이 글에서는 이제 첫째 비교 개념이란, 둘째 자 분류 개념이란, 셋째 정량 개념이란 요 세 가지가 설명이 다 되겠지. 식물학과 동물학의 종속, 목처럼 분명한 경계를 가지고 대상들을 분류하는 개념들이 분류 개념이다. 분류 개념 네모. 분류 개념이 먼저 나왔지. 1번 선아. 어린이들이 맨 처음 배우는 단어인 사과, 괴, 나무와 같이 분류 개념이다. 이 분류 개념은 하위 개념으로 분류할수록 그 대상에 대한 정보가 많이 전달된다. 밑줄. 하위 개념으로 분류할수록 정보가 더 많이 전달된다. 그러면 나비하고 호랑나비 중에서 하위 개념이 뭐야? 호랑나비지. 그럼 호랑나비가 나비보다 정보량이 더 많아야지. 그럼 1번 맞아 틀려? 맞아? 자, 틀렸잖아. 호랑나비는 자 나비와 동일한 종에 속하지만 나비의 정보량이 적다가 아니라 나비보다 많아야지. 나비보다 많아야지. 1번이 틀렸지 정확하게. 그치? 1번이 틀렸습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상위하고 하위하가 나오지. 이게 되지. 이게 상위하고 하위지. 어느 게 더 정보량이 많아? 이게 더 훨씬 더 많아. 왜 그럴까? 우리가 꽃 중에서 백합, 튤립, 목련 여러 가지 꽃이 있잖아요. 개나리, 자 진달래 이걸 통해서 이것들 중에서 뭐 공통 특성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상위 개념을 만들잖아.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여기가 ABC, 여기가 ABT, 여기가 ABF, 여기가 AB, 자 ZH, 여기가 ABY, X, 여기가 A, B, C, D, E, F, G, H 이렇게 있어 특성이. 그러면 꽃에는 뭐만 있는 거야? A, B만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반드시 어때? 하위 개념의 정보량이 상위 개념보다는 많아야 돼. 왜? 이거는 공통된 것만 뽑아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호랑나비가 나비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 나비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호랑나비는 다 갖고 있는 거야. 꽃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장미는 다 갖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상위 하위 알면 그냥 바로 풀 수도 있는 문제야, 사실은. 계속해서 또한 현실 세계에 적용 대상이 하나도 없는 분류 개념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니콘이라는 개념, 이마에 뿔 달린 일종임을 자 같은 분명한 정의가 있으면 유니콘 분류 개념이 인정되는 것이다. 자 이게 밑줄. 현실 개념에 적용 대상이 하나도 없는 분류 개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를 유니콘을 들어주지. 그러면 용도 될까 안 될까? 되겠지. 그치?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지만 분류 개념으로 나눌 수 있더라. 그럼 2번 확인이 되지.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문단. 더 무거움, 더 짧음 등과 같이 비교 개념은 분류 개념보다 비교 개념 네모. 두 번째 설명이네. 비교 개념. 정보 전달에도 효과적이다. 이것은 분류 개념처럼 자연 사실에 적용되어야지만 분류 개념과 달리 논리적 관계도 반드시 성립해야 된다. 논리적 관계 밑줄. 예를 들면 대상 A의 무게가 대상 B보다 더 무겁다면 대상 B의 무게가 대상 A보다 더 무겁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더 무거움과 같은 비교 개념은 논리적 관계를 반드시 따라야 된다. 논리적 관계에 의해서 더 무거움, 더 가벼움 같이 따져야 돼. 논리적 관계가 없으면 비교 개념이라고 말할 수 없지. 그러면 3번. 꽃하고 고양이는 논리적 관계를 따질 수 있어 없어? 이거는 분류 개념으로 따져야지. 자, 논리적 관계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원자 중에서 원소기호 1번인 수소와 원소기호 2번의 헬륨 사이에 어느 게 더 뭐 밀도가 높냐, 밀도가 낮냐, 부피가 크냐, 부피가 작냐, 이런 게 논리적 개념이, 아니, 비교 개념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자, 3번에서는 논리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 개념이라고 언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3번 맞아 틀려? 맞는 말이지.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정량 개념 하나 나오겠네. 정량 개념. 그럼 킬로그램이나 센티미터는 정량 개념이겠지.
그래서 이거는 밑에 세 번째 줄 봐봐봐. 이러한 정량 개점은 자연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현상에 수를 적용하는 과정이 생기는 것이다. 그치? 자, 예를 들어서, 이게 80g 정도 되네. 근데 이게 80g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거지. 우리가 무게를 만들어낸 거지. 자연에서 이게 나는 80이야 라고 말하진 않지. 우리가 들어보니까 이거 80, 요거는 30g.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연현상에다가 인간이 수를 부여하는 거야. 그치? 자, 이렇게 써 있으면, 자, 근제가 셈보다 크다. 선생님이 근제보다 작다. 어떤 논리적 비교 개념밖에 없고, 근제가 180이다. 선생님이 175다. 이렇게 되는 건 이제 정량 개념까지 작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자연현상에다가 인간 인위적으로 숫자를 집어넣는 거. 이게 정량 개념이야. 말 되지요? 그러면 4번도 확인이 되지? 그래서 잘못된 것은 몇 번이더라? 1번이더라. 자, 425, 426 둘 다 화법과 관계된 문제지. 화법과. 자, 둘 다 조금 뭐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하나만 풀어볼까? 자, 왼쪽 거 하나만 풀어보자. 적절한 거 A. 지난번 제안서 프레젠테이션을 마친 후 검토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아직 별다른 연락이 없어서 고민이에요. 어떤 연락을 기다리신다는 거죠? 해당 사업에 관해 제 제안서 승낙했다는 답변이잖아요. 근데 후속 사업 진행에 위해서 지금쯤 연락이 와야 될 텐데 싶어서요. 글쎄요. 보통 그런 상황에서는 안곡하게 거절하는 의사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당 고객이 제안서 내용은 정리가 잘 되었지만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이전과 동일한 사업적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말해서 A가 사업에 대한 제안을 했는데 B는 어때? 관심 없습니다. 가져가세요. 이게 아니라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해서 요즘 같은 시기에 이게 마땅치 않을 것 같네요. 저희가 좀 한 번 더 검토하고 필요하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쉽게 말해서 뭐지? 완곡한 거절이지. 근데 A는 뭐야? 자, 검토하고 연락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왜 연락 안 줘? 이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어때? 의사소통이 불분명해진 거야. 마지막. 네, 기억합니다. 하지만 궁금하다고 말한 것이 이제 사업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답변을 할 때도 굉장히 표정도 좋고 박수도 쳤는데 말이죠. 목소리도 부드러웠고요. 이거는 뭐죠? 자, 사회적 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비언어적 표현을 했을 뿐이지. 근데 B는 엄밀하게 말하면 뭐가 되겠어? 거절하고 있는 거고. A는 그걸 수락의 의미로 받아들여서 의견 충돌이 되는 거지. 우리가 면접을 보면은, 여러분도 아르바이트만 해도 면접을 가지. 뭐, 자편인준 선생님이, 경험도 많고 열심히 하셨네요. 하면 잘하시겠네요. 제가 좀 보고 필요하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연락 안 와? 안 오잖아, 이거는. 그치, 집에 가 계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럼 집에만 가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제 빨리 이제 이 사람은 또 다른 편의점에 알바 이력서를 내야 되잖아. 근데 얘는 지금, 전화 오기로 했으니까 전화가 오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의사소통의 불일치, 요거를 보여주는 화법이야. 자, 그래서, A와 B는 고객의 답변에 대치 않아서 승낙이라는 의미로 A는 승낙, B는 거절. 동일한 의미는 아니지? A는 동일한 사업적 효과가 있을지 궁금한 표현을 제안한 사업에 대해 부정적 평가라고 판단하고 있다. B는 부정적으로 판단해서 거절을 언급하겠는데 A는 목소리도 좋고 박수도 쳤잖아요.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지. B는 고객이 제안서에 의문을 제기한 내용을 근거로 고객의 답변에 대해서 판단한다. 그지? 그래서 이거는 맞아야지. 거절의 의미로 표현했다. A는 피어나는 표현을 바탕으로 고객 답변 제안서에서 완곡과 거절. 표정도 좋고 박수도 좋고 목소리도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수락이잖아요. 라고 판단했다라는 거지. 3번만 맞고 4번은 틀리겠지. 426은 그냥 넘어가자고요. 426은 넘어가자고. 쉬웠나 보다. 근제가 푼 거 보니까 많이 맞았네. 대부분. 그치? 자, 427번.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거. 자, 이거는 뭐가 나오냐면 미국 어머니하고 일본 어머니의 차이에 대해서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지. 자, 미국의 엄마는 뭐라 그랬냐면 두 번째 줄에 사물 속성 자체에 관심을 가져서 스스로 독립적인 행동을 하도록 교육받는 거야. 그래서 자기의 의사표현이 중요하다고 말했고요. 일본 어머니는 뭐라 그랬어? 네 번째 줄에 보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초점을 받은 훈련이야. 그래서 진짜로 일본 사람들은 타인에게 해를 안 끼치려고 하는 뭐 그런 조심성이 있는 민족이라고도 하잖아. 이런 차이가 드러나지. 그래서 427번의 정답은 몇 번? 4번 찾을 수 있겠지. 자, 429번. 자, 보시면 다음 글의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결론인데. 자, 마지막 문단 봐봐. 두 번째 문단 보면은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똑똑해질 수 있는지 차치하고 인공지능이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밑줄 거. 인공지능이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예를 자, 세 번째 문단에서 GPS로 보내줘. 내비게이션으로 알려줘. 그치? 정말로 쌤도 옛날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내가 어디 지방을 내려가야 돼. 그러면 예전에는 책을 사자, 아니, 차를 사잖아. 차를 사면 꼭 서비스로, 요즘은 서비스로면 거기 블랙박스 해주고 그러잖아. 옛날에는 지도책을 줬어. 한 200페이지짜리. 총 갈라. 그래서 뭐 서울도 강남, 강북, 이거 나오고 뭐 일산. 그럼 그거 보고 이제 형광펜으로 여길 찾아서 목적지 가야지. 이게 있었어. 아니면 이제 자 정말로 그걸 내 경험에 의해서 찾아가야 돼. 근데 요즘은 요즘은 GPS에 나오는 길하고 안 나오는 길하고 요거밖에 구분 안 하잖아. 그래서 그거 그냥 따라가면 되잖아. 좌회전 하세요. 그러면 좌회전 하고. 그렇지? 이게 사람이 어때? 게을러지는 거라고 보여주고 있어. 마지막 문단. 이와 같이 세 번째 문단에서 위 세 문단에서 본 것과 같이 기계에 의존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사례는 오늘날 우리의 두뇌가 게을러진 것을 보여주는 여러 개의 사례 중에 하나일 뿐이다. 삶을 더 편하게 해준다며 지름길을 제시하는 도구들이 도리어 우리의 기억력과 창조력을 퇴보시키고 있다. 인간을 태만하고 나태하게 만들어 뇌의 가장 뛰어난 영역인 상상력을 활용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결국 AI가 등장하면서 인간의 뇌 활동이 더욱 감소돼 버렸다. 게을러져 버렸다. 이게 되지. 더 우리는 바보가 돼가는 건 아닐까. 이런 염려를 보여주고 있지. 그치? 자, 그래서 428번에는 정답은 몇 번? 2번 요게 되겠죠. 오케이? 자,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뒤에 문제가 몇 개 더 나오니까 두 번째 시간에 몇 개만 더 풀도록 하자. 오케이?